우리 준호 발인 날 내가 이런 짓을 해?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며느리 민지를 찾는다. 저게 뭐야? 다른 날의 청첩장이라고? 말이 되나? 사촌 형님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번 놓치기 아까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멈춘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박영수는 아직도 새벽마다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다다다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규칙적인 진동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76살이 된 지금도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살아온 흔적이죠. 새벽 5시 영수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이고 작은 찬장에서 새마을 금고 통장을 꺼내봅니다. 찍혀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버릇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 쓴 실톱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허리 굽혀 일하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공장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까먹으며 동료들과 수다를 떨던 시간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중한 시절이었어요. 월급날이면 봉투에 든 현금을 세어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영수는 손이 가장 빨랐습니다. 원단을 재단하는 솜씨가 남다르다고 반장님이 칭찬해 주시곤 했죠. 하루에 몇 벌의 옷을 완성하는지 계산해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일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정말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영순이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도 혼자서 숙제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가끔 학용품을 사달라고 할 때면 영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 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래도 준호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군대 제대 후 준호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술을 배워 여러 중소기업을 거쳐 마침내 관리자까지 승진했습니다. 영수는 준호가 성공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날 영수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데려온 며느리 민지를 처음 봤을 때는 참 낯설었습니다. 피트니스 강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형광조끼 대신 레깅스를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그렇고요. 영순이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바느질이나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살림하는 그런 며느리를 기대했었거든요. 민지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잔치상을 차리는데 민지가 의외로 손이 빨랐어요. 송편을 빚는 솜씨도 제법이었고 나물 무치는 것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영순이 가르쳐주면 집중해서 듣고 따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체조도 가르쳐주고 한강시민공원에서 빠르게 걷자며 팔짱을 끼는 모습이 싫지 않았거든요. 민지 덕분에 영순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어머니,
오늘도 멋지세요라고 말할 때면 기분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민지가 가끔 꺼내는 하모니카 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오래된 가요를 부드럽게 연주하는 그 선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사랑으로 그리운 금강산 같은 노래들을 불어주면 영수는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라디오로 듣던 그 노래들이었거든요. 민지의 하모니카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는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준호의 생명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민지는 밤을 새워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의사들과 상담하고 간호사들에게 준호의 상태를 묻고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수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반찬통을 챙기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준호가 좋아하던 미역국, 계란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가져갔지만 준호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만들어 갔어요. 준호가 숨을 고르게 쉬던 날이 가끔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병실에 들어오는 빛이 말갛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병실에서 하모니카를 불 때면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오래된 가요를 연주하곤 했는데 그 선율이 병실을 맴돌면서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순도 모르게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준호는 떠났습니다. 오늘이 발인 날입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인조 국화향이 진동하고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뿔테 안경을 끼고 장지로 가는 버스 예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상복을 입은 친척들에게 떡값을 나눠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 끝이다, 얘야. 영정 앞 향이 반쯤 타들어갈 무렵 단체 카톡방에서 카톡? 알림이 연타로 터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불편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내서 소리를 끄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화면을 보지도 못하고 묵념만 했어요. 대신 옆에 있던 동생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동생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돋보기를 꺼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씨들이 어렴풋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분홍 금박으로 둘러진 디지털 청첩장이 떠 있었습니다. 예쁜 꽃무늬 테두리와 함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랑 최도환, 나이 52살, 직업 대출 컨설턴트. 신부 장민지, 나이 48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오늘 바로 준호의 발인 날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작은 식사 자리 겸 재혼 청첩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오니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그 글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아이고 하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숙연한 장례식장에 물잔 떨어지는 소리만큼 선명한 파문이 번졌어요. 조문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발인 날의 청첩장이라고? 말이 되나?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사촌 형님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미쳤나? 발인날 재혼 청첩장을?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조카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뻘되는 친척 어르신은 요즘 세상 참 몰라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도 바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찾았어요. 민지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혈색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감출 수 없을 만큼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민지가 영순을 보더니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꾸역꾸역 이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날짜를 미리 잡아놨고 이건 단통 연습하려다가. 민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변명하는 말투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손을 비비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실수예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연습? 영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신입사원들을 가르칠 때 쓰던 그런 톤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발인 날 내가 이런 짓을 해? 영수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곱게만 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때 도안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또 떴어요.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예비 장모님 상중이라 넉넉지 않지만 이 또한 삶입니다. 어르신께서도 마음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영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라는 호칭, 상중이라는 표현, 그리고 마음 크게 가지라는 말.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며칠 만에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영수는 손에서 영정 리본이 미끄러지는 걸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고작 며칠 만에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영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 배신감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슬픔이었을까?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마치 봉제 공장의 보일러가 과열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왔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봅니다. 조에 표합니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웅을 했을 텐데 영수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한 씨가.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당장은 민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고 믿고 아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제가 영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수, 일단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민지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하지만 영수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니 청첩장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들도 보였습니다. 민지와 도안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단체방에 남아 있었거든요. 호텔 예약 확인됐어?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하자.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뷔페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어제와 오늘 오전에 오간 것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영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동생이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누나 앉아. 얼굴이 새파래.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동료들과 다투는 일은 있어도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고 알려줬습니다. 유가족분들 준비해 주세요. 출발 시간입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준호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는 민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준호를 보내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발인 후 상조의 버스가 떠난 뒤에도 빈소 주변은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지만 가족들은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했어요. 영수는 준호의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 마무리해 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영정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조용히 다가와서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동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보험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수익자 박영순에서 장민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변경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문자를 보고 허탈한 숨을 토했습니다. 그래, 배우자면 내가 맞지. 근데 서두르긴 서둘렀구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민지는 이를 물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전부 치료비로 썼어요. 병실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실제로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갔거든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한 달 동안 병원비만 얼마가 나갔는지 아세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민지는 계속 설명했지만 영수는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문도 없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안이었어요. 새 양복에 빳빳한 주름, 셔츠 컬러는 지나치게 하얗고 넥타이는 반듯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것 치고는 너무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안은 영순에게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조문 인사치고는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은 아드님 명의지만 혼자 사시긴 벅차죠. 우리 민지는 이제 새 시작을 해야 하니 집은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도안의 말은 마치 이미 다 계획된 것처럼 술술 나왔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어요.
정리?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도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 만기 때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갱신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보증금 올려주기도 부담스러우실 테고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나요? 도안은 마치 영순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집을 비우라는 뜻이었어요. 영순은 그 속셈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영순은 그 말을 자르듯 일어섰습니다. 여긴 애가 걸음마하던 마룻바닥이다. 내가 뭔데 떠나라 말아야.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첫걸음을 뗀 복도, 키를 재어가며 표시해둔 벽면, 모든 것이 추억이었는데 집을 정리하라니요. 도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채무도 있고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도안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준호 씨가 대출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해요. 어르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상속 1순위거든요. 도안은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가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수는 오래된 재봉틀 손잡이를 잡듯 마음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너와 말할 일은 더더욱 없다.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단련된 의지력이 드러났습니다. 도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어르신,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우선순위거든요. 민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그때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님이 도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발인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민지는 도안과 영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도안 씨 말이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순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도안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영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들의 발인 날에 식사 자리라니요. 그것도 재혼 피로연 말이에요. 오늘 일정이 빡빡해서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안은 여전히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런 도안을 보며 이 남자의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도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리 민지한테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력이 있었어요. 아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마당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나?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안 씨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만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이미 청첩장이 돌아간 마당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 해요. 민지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때 영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현실? 영순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현실이 뭔지 알겠다. 보험금 타내고 집 정리하고 빨리 결혼해서 새 출발하자는 거지. 도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순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영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현실이라는 게 꼭 내 방식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어요. 민지가 병실에서 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현실이고 내 아들이 세상 떠난 것도 현실이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하모니카를 손에 쥐고 도안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그만들 해라. 오늘 밤 내가 길을 낸다.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봉제 공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단련된 의지력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이은하의 사랑아, 변진섭의 희망사항,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같은 노래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젊던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들었던 바로 그 노래들이었어요. 영수는 오래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봉제 공장이 재개발로 밀리던 해 말이에요. 그때도 모두들 말렸었습니다. 아줌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다른 직장 구하기 힘들 텐데 그냥 보상금 받고 조용히 지내세요. 온갖 현실적인 조언들이 쏟아졌었죠. 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이익에 맞춰 현명함의 얼굴을 뒤집었었습니다. 재개발 업체는 보상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 했고 공장 사장은 퇴직금을 줄이려 했어요. 모두들 현실적이라는 명목하에 약한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영수는 끝까지 버텼어요. 동료들과 함께 싸워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냈었거든요. 도안이라는 남자도 똑같았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민지를 압박하고 영순을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더 이상 현명한 척하는 것에 인생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했어요. 특히 민지 같은 약한 사람이 도안 같은 이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민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었죠. 그런 민지를 구해내는 것이 준호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영수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젯밤과는 달라 보였어요.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의지력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영수는 손에 하모니카와 저장장치 하나를 들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길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새벽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마치 공장에 출근하던 시절처럼 활기찬 걸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파출소에는 젊은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눈이 부서 있었어요. 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장례 발인 날 며느리가 재혼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영수는 저장장치를 꺼내서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조카가 택시기사인데요. 차 안 블랙박스가 이상한 대화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이요? 그 장치를 받아서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곧 대화 내용이 파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간의 정적 속에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민지야, 치료 중단하자. 기계에 기대서 뭐하니?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안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아직 민지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톤이었어요. 너도 힘들잖아. 보험금 들어오면 깔끔하지. 내가 결정만 하면 돼. 현실이야. 현실. 도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민지의 낮은 울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우리 준호 오빠가 듣고 있으면 아파. 민지의 마지막 말이 파출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관은 녹음을 멈추고 영순을 바라봤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네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강요 정황이 있다면 수사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일이 섞여 복잡할 수 있어요. 또한 녹음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영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잡해도 됩니다. 대신 내 아들이 떠난 자리가 더럽혀지진 않게 해주십시오. 영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죽음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만은 막고 싶었거든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더 모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손글씨가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도 보험회사와 협조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는 길에 민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아마 도안에게서 뭔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영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파출소, 너를 살리려. 네. 민지는 당황한 듯 되물었어요. 넌 내 며느리다. 그러나 내 뒤에 선 사람을 빼야 내가 산다. 영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훌쩍임이 흘렸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빚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대신 현실을 보라면서 민지의 고백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쓰러진 후에 만났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제 상황을 알게 됐죠.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도안 씨가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오빠는 이미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게 오빠한테도 고통이라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민지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병원에 있으면서 오빠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영수는 민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안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오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청첩장을 만들어 놓고는 날짜를 정하자고 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계속 밀어붙였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오빠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영수는 말끝을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현실은 내가 정하는 거다. 그 말에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약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약함을 이용당하는 건 막아야 해. 민지가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저녁 식사 자리는 취소해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연락을 끊어.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약도 하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했는데 그런 건 다 핑계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영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수는 하모니카를 꺼내서 잠깐 불어봤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곡이었어요. 민지가 병실에서 준호에게 불어주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선율이 새벽 공기에 퍼져나가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이튿날 오후 도안은 법무사와 함께 영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민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영순과의 통화 이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나 보더라고요. 법무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도안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보였어요. 아마 영순이 파출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민지는 도안을 보지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상속 절차와 부동산 정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이런 복잡한 일들을 혼자 처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영수는 찻잔을 내놓으며 법무사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들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한 톤으로 말했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영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돈댁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사가 민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영순이 말을 잘랐습니다. 사돈댁? 우린 아직 사돈 아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때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먼저 들어온 것은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딱 보험회사 직원다웠어요. 유가족분들께 긴급히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어서 병원 사회복지사도 나타났어요. 준호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온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치료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교회의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영순 집사님, 무슨 큰일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각자 들고 온 종이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준호의 연명의료 결정서 4본, 입원과 퇴원 기록, 보험 약관, 치료비 명세서, 그리고 병원 내부 감시 카메라 기록까지. 종이의 잉크 냄새가 방안을 지배했어요. 마치 관공서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지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구석에서 몸을 더 작게 만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안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죠.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에 사인도 본인이 했고요. 도안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민지의 서명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명이 미묘하네요. 환자분의 회복기에는 사망과 거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이 바뀌었군요. 사회복지사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상한 점을 금세 알아챘어요. 특히 이 시기를 보면 환자분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던 때인데
왜 갑자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도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수익자 변경 시기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기가 겹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도안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어제 제보받은 녹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강요와 협박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수사기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이 이어질수록 민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결국 민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벽을 등지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내가 말렸어. 정말로. 민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했습니다. 도안 씨가 계속 압박했어요. 현실을 보라고, 오빠를 위해서라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험금 이야기부터 재혼 이야기까지 다 그 사람이 먼저 꺼냈어요. 저는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모니카도 불어주고 오빠 손도 잡아주고. 영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 여자가 맞니? 그 질문은 벼락처럼 방안을 갈랐어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민지를 구하려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물이 마룻바닥에 동그랗게 떨어졌어요. 도안이 그 사이를 파고들며 영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집안 싸움 길게 가면 서로 손해입니다. 현명한 합의가 필요해요. 법정까지 가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도안은 법무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영순을 설득하려 했어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집 문제든 생활비 문제든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도안의 말에는 거래를 제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순이 서랍에서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지가 병실에서 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은빛 하모니카가 거실의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그만들 해라. 오늘 밤 내가 끝을 낸다. 교회 권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순 집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기도부터 하시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영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도는 이미 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예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으니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음 자료도 정밀 분석하고 병원 기록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사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법무사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시죠. 무엇보다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하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법적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영순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어요. 도안 씨 말에 흔들린 건 맞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거부했어요. 영수는 하모니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안이라는 남자가 민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병원으로 가져가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료진들과도 다시 상담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희도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안은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조사는 망자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이미 세상 떠난 분을 자꾸 들추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무도 도안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분명히 밝혀낼 겁니다. 영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영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조카가 조용히 영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모,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조카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서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조카는 휴대폰을 꺼내서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장례식장을 오갈 때 민지 고모부가 제 택시를 탔는데요. 그날 뒷자리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조카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지야, 치료 중단하자. 기계에 기대서 뭐하니?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아직 민지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떨리고 불안한 톤이었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보험금 들어오면 깔끔하지. 내가 결정만 하면 돼. 현실이야. 현실. 도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뒤로 민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준호 오빠가 듣고 있으면 아파. 민지의 마지막 말이 영순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도 민지는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녹음을 들은 영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바닥 장판의 나무결이 울렁거리듯 출렁였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으로 치료 중단을 말했네.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분명했거든요.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말한 적 아니 했어요. 근데 전 오빠 살리고 싶어서 매일 하모니카 불었어요. 그 사람은 자꾸 절 몰아붙였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어요. 변명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냈니?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쓰러진 후 한 달쯤 뒤부터요.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운동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 상황을 알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비 걱정, 앞으로의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마치 구세주 같았어요. 조카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고모,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 도안이라는 사람, 병원 복도에서도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조카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병원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과 함께 음성이 나왔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바로 대출 정리 가능하다고 했지? 예, 그분 배우자예요. 오늘 밤이라도. 도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모, 이것만이 아니에요. 조카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과 나눈 대화도 있어요.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녹음해뒀어요. 새로운 파일이 재생됐어요. 보험금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꽤 큰 금액이야. 부채 정리하고도 남을 거야. 도안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서류 준비는 다 됐고? 응, 다 준비됐어.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영수는 모든 증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민지의 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도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녹음은 불법이지. 공개하면 명예훼손이야. 도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그 말에 이상하게 담담해졌습니다. 재봉틀에 기름 칠할 때처럼 차분했어요. 명예라. 내게 그런 게 있었니? 영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어르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오히려 손해는 민지가 봅니다. 도안이 협박하듯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상담만 해준 거예요. 결정은 민지가 한 거고요. 민지가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계속 압박했잖아요. 보험금 이야기부터 재혼 이야기까지 다 당신이 먼저 꺼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처음으로 도안에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도안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 말에 내가 동조한 거지 강요한 건 아니야. 법정에서도 그렇게 밝혀질 거고. 도안은 자신만만했지만 영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순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파일, 복사본 몇 개 더 만들어라. 그리고 병원하고 보험회사에도 보내고.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모. 이미 준비해뒀어요. 민지가 영순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거부했어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수는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거부했다고? 그럼 연명의료 중단 서류의 사인은 누가 한 거니?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오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예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도안 씨는 계속 포기하라고 했어요. 치료비만 나간다고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민지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하모니카도 불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조카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고모, 이것도 봐요. 도안이 대출업체랑 통화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보험금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 가능하죠? 금액도 확실하고요. 담보 설정도 필요 없고 보험금으로 한 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안전한 거래죠. 도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며칠 안에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영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민지가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도안의 조종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민지야. 영순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내가 진짜 준호를 사랑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라.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끊고 오빠 명예를 지켜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안한테는 내가 직접 말하겠다. 영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준호 이름으로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할 거야. 조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순을 지지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하지만 영순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영수는 하모니카를 들고 창문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밤하늘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제대로 마무리해 줄게. 영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주말 동네 주민센터 강당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 파출소가 함께 준비한 조정 자리였어요. 사실상 공개 심판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강당에는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영순이 다짐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도화는 여유를 가장했습니다. 흰 셔츠 컬러가 여전히 새 것 같았고 양복도 말끔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살짝 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건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 앞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 같은 곳이었어요. 낭독 좀 하겠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모니카를 꺼내서 찬바람이 불면을 한 소절 불었습니다. 애절한 선율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민지가 병실에서 준호에게 불어주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하모니카 소리가 멈추자 영수는 저장 장치를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음성이 강당 전체에 상영관처럼 울렸어요. 민지야, 치료 중단하자. 보험금. 깔끔하지. 도안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지의 거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현실이야. 도안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일이 있었나? 참 어이가 없네. 발인날에 재온 청첩장이라니.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도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도안은 갑자기 일어나서 음향 장비로 달려갔습니다. 선을 잡아당기려 했어요. 이런 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 녹음이라고요. 도안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상해 및 사망보험의 고해 유도조항 위반 소지가 명확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도안이 당황했어요. 고해 유도라니요? 단순히 상담해 준 것뿐인데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시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기, 그리고 재혼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파출소에서 온 순경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폭행은 없었지만 강요 및 협박 정황은 명확한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도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순경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흔들렸어요. 무섭고 지쳤고 누군가가 현실이라고 속삭이면 사람이 약해져요. 민지의 고백에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전 결국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빠 손을 붙잡았고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오빠한테 찬바람이 불면을 불어줬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안 씨는 그런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한테 뭐 하냐고.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 민지는 그랬다.
영순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용서가 섞여 있었어요. 민지가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준호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도안은 끝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이 드라마 찍네요. 증거라 해도 저 정도 편집으론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거예요. 도안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도안이 영순을 향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민지만 피해를 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단순히 조언을 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때 조카가 추가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안이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던 카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블랙박스 오디오가 합쳐진 파일이었어요. 영상과 음성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바로 대출 정리 가능하다고 했지? 예, 그분 배우자예요. 오늘 밤이라도.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합성일 수도 있어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하지만 아무도 도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조카가 더 많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 대출업체와의 통화, 그리고 재혼 준비 과정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재생되는 파일들이 도안의 계획적인 범행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최도안 씨,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해당 건은 보험 사기 및 강요 방조 의혹으로 내부 고발을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공식적인 발표였어요. 병원 사회복지사도 나섰습니다. 환자 치료 과정에서 외부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의료윤리 위반 사안입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서류를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최도안 씨, 임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식 절차로 진행할까요? 순경의 말에 강당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안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미친 동네가 녹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니. 도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들 모르는 게 있어요. 민지도 공범이에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당신이 계속 압박해놓고 이제 와서 공범이라니요? 민지가 처음으로 도안에게 맞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왜 보험 수익자를 바꿨어? 왜 연명의료 중단 서류에 사인했어? 도안이 반박했어요. 당신도 보험금이 탐났잖아. 도안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영순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영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어요. 민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용한 건 분명하다.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 한 내가 더 나쁘다. 순경이 도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도안 씨, 동행하시죠. 조용히 가실 거면 수갑은 안 채우겠습니다. 도안은 순경에게 팔을 붙들리며 여전히 중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다 뒤집을 거라고요. 강당을 나서며 영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준호를 위해서,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하모니카를 가방에 넣으며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어요. 조정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보험금 지급은 취소되었고
도안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민지 역시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영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할 때였거든요. 민지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영순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던 민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주민센터에서의 일이 있은 후 민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 들려왔고요. 골목길 김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들,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순과 민지는 맞은편에 앉아 떡국을 주문했어요. 김밥집 아주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떡국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나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떡국만 먹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바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떡국 그릇을 붙들고 있는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영순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도안에게 흔들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머니, 며느리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준호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민지는 자책하는 말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못했으면서. 영수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린 다 바닥이 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일어났느냐다. 넌 일어났다. 영순의 목소리에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터득한 인생의 지혜였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영수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너는 마지막에 준호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순의 따뜻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용서받을 줄 몰랐는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 더욱 울컥했습니다. 김밥집 아주머니가 물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모녀지간 참 보기 좋네요. 어려운 시간 함께 이겨내세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보니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날부터 민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정리했어요. 신고 있던 반짝이는 구두를 버리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높은 굽의 구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옷들도 정리했어요. 소박하지만 실용적인 옷들로 바꿨습니다. 브랜드 가방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대신 천으로 만든 소박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편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도안과 함께 있을 때의 화려했던 모습은 진짜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대신 동네 경로당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무릎 아픈 분은 이 동작부터요. 민지가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지도하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돈을 많이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 동작이 정말 효과가 있네. 덕분에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지는 뿌듯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어르신들도 민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우리 민지 선생님이 왔네. 오늘은 어떤 운동 배우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젊은 회원들을 상대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먹어봐.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야. 우리 딸이 보내준 반찬인데 나눠 먹자. 어르신들이 챙겨주시는 반찬들을 먹으며 민지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도안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빈 방의 재봉틀을 정리하고 작은 작업대를 꾸몄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재봉틀을 꺼내서 기름을 치고 점검했어요. 다행히 아직 쓸만했습니다. 바늘도 새 것으로 바꾸고 실도 여러 색깔로 준비했어요. 다시 바느질을 할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동네 손주들을 위해 학생복을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바지가 너무 길어요. 치마 허리가 커서 자꾸 내려가요. 교복 단추가 떨어졌어요. 이런 부탁들이 들어오면 영수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재봉틀 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선비는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는 과자라도 하나씩 가져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보다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아이들도 영순을 좋아했어요. 재봉틀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경로당 체조 시간에는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민지가 가르쳐준 곡들을 연주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했어요. 찬바람이 불면 사랑으로 그리운 금강산 같은 옛날 가요들을 불어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영순이가 부는 하모니카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 작업대 벽에는 준호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재봉틀을 돌리며 가끔 사진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엄마 잘 살고 있지?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봄바람이 창틀로 들어오는 어느 날 민지가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함께 사실래요?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어요.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혼자서는 외롭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영수는 재봉틀에서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래, 같이 살자. 우리는 가족이다. 영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집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영순이 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재봉틀 소리와 하모니카 선율이 어우러진 집,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